사랑하던 아내와 사별한 후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을 잃어버린 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던 고독한 백만장자 박준서. 그는 어느 날 오후 입주 육아도우미가 녹슨 금속대야에서 쌍둥이를 목욕시키는 그 지극히 소박하고도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멈췄던 그의 심장이 다시금 거칠게 뛰기 시작하며 그녀와 운명처럼, 아니 필연처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26살의 김은미는 경기도 성남시의 화려한 고급 주택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세심하고 정교하게 가꿔진 정원 한가운데 놓인 낡고 녹슨 금속 대야 위로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매끄러운 대리석 조각상이나 기하학적으로 잘 다듬어진 조경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월의 때가 묻은 투박한 대야였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을 씻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성스러운 도구였다. 그녀는 주전자에 담아온 따뜻한 물을 어린 민재의 머리에 천천히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부었다. 물줄기가 아이의 통통한 이마를 타고 부드럽게 흐르자 민주는 비눗물이 가득한 대야의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첨벙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맑고 청가한 소리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적막했던 저택의 공기를 맑게 울렸다. 오후의 따스하고 나른한 아침 햇살이 무성한 나무집 사이로 쏟아져 내려와 공중으로 흩날리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비추었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쌍둥이의 보드라운 살결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다. 은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고용된 육아도우미로서의 의무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피보다 진하고 본능보다 깊은 헌신적인 모성애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혹여나 찬바람에 놀랄까봐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래된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한 손으로는 민재의 등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닦아주면서 동시에 다른 눈으로는 민준이 미끄러운 대야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쉴 새 없이 그리고 민첩하게 살폈다. 예정보다 1시간이나 일찍 박준서의 검은색 최고급 국산 전기차가 육중한 타이어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깨고 돌길을 따라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평화롭고 성스러운 한 폭의 그림은 영원히 깨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중견 IT 기업의 창업자이자 대표로서 수천 명의 생계를 짊어진 박준서는 국내 투자사와의 피 말리는 긴장된 미팅을 예상보다 일찍 하지만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며칠간 밤낮 없이 이어진 살인적인 업무로 그의 신경은 끊어질 듯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스트레스가 납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차 안에서 그의 머릿속은 오직 집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 방해 없이 철저한 고독 속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피곤에 절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서 벗어나 땅을 밟는 순간 뒷마당에서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 삭막하고 거대한 저택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생명의 소리였다. 그가 무언가에 홀린 듯 저택을 돌아 뒤편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는 그만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은미는 집 안에 있는 최신식 설비가 갖춰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온수가 나오는 깨끗하고 따뜻한 실내 욕조가 아니라 마당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고 칠이 벗겨진 녹슨 금속 대야에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있었다. 생후 18개월 된 그의 소중한 쌍둥이 아들 민재와 민주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지도 모르는 탁 트인 실외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하게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박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혈기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달려가 소리쳤다. 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정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을 찢어발기는 천둥소리처럼 날카롭고 거칠게 갈라졌다. 은미는 화들짝 놀라 안고 있던 민재를 놓칠 뻔하며 비틀거렸다. 따뜻하고 평온하던 정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 같은 공포로 바뀌었고 영문을 모르는 쌍둥이는 아빠의 고함 소리에 즉시 겁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조금 전까지 정원을 가득 메우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서러운 비명으로 변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박준서 씨,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은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몸으로 울고 있는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작은 어미새처럼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보호하려 했다. 박준서는 불신과 경멸이 가득 찬 눈으로 바닥에 놓인 낡은 대야를 내려다보았다. 그 녹슨 쇠붙이가 자신의 고귀한 아이들 피부에 닿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비위생적인 풍경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내 아들들이 강아지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이런 냄새나고 녹슨 통에 짐승처럼 애들을 씻길 수 있단 말이오. 당신 눈에는 이 아이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미는 차오르는 눈물을 입술을 꽉 깨물며 꾹 참았다. 지금 울면 아이들이 더 불안해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간절하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제부터 물이 끊겼어요. 보일러도 갑자기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는데 아이들 엉덩이에 기저귀 발진이 심해져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피부가 빨갛게 짓물러서 아이들이 계속 보채고 아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집 우물까지 가서 깨끗한 물을 직접 길어왔어요. 혹시 몰라 끓여서 식힌 물이라 안전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박준서는 차갑고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귀에는 그녀의 절박하고 진실한 설명이 그저 자신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감추려는 비겁한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조각나 흩어져 있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요. 다시는 내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란 말입니다. 은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후벼 팠다. 해고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억울한 오명을 썼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친자식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무게로 사랑했던 민재와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그녀의 젖은 옷자락을 꽉 쥐고 놓지 않은 채 발버둥치며 울고 있었다. 오직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물동이를 수십 번 날라 씻긴 일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취급받으며 짐승 취급을 당하는 씻을 수 없는 모욕 속에 내쫓기게 된 것이다. 제발요. 그녀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적어도 옷은 입히게 해주세요. 바람이 차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아플 수도 있어요. 제발 물기만이라도 닿게 해주세요. 내가 할 테니 당장 나가요. 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마. 박준서는 거칠게 수건을 낚아채 서툴고 투박한 손길로 쌍둥이를 감쌌다. 아이들은 낯선 아빠의 거친 손길과 고함에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은미 쪽으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은미는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쾅 하고 닫힌 문 뒤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텅 빈 손으로 덩그러니 정원에 서서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직 아이들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금속 대야 옆으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을 적셨다. 은미는 자신이 머물던 저택 뒤편에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으로 달려갔다. 손때 묻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몇 안 되는 옷가지를 허둥지둥 챙겨 넣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쌍둥이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본체 현관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박준서는 이미 굳게 문을 잠그고 창문의 커튼까지 모두 쳐버린 뒤였다. 그녀는 물이 끊길 때마다 정성껏 아이들을 씻겼던 그 녹슨 금속 대야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시리게 남았다. 그때 이 집에서 15년간 묵묵히 정원사로 일해온 62살의 최영수 씨가 비통하고 슬픈 표정으로 정원에 들어섰다. 은미 씨, 이건 정말 너무 불공평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가 낡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엌 창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무거운 물을 길어왔는지, 아이들 춥지 않게 하려고 햇볕이 제일 잘 드는 자리를 고르느라 애쓰던 그 모습도 다 봤어요.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는데 아이들이 아파해서. 알아요. 다 알아요. 은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은미는 서러움에 북받쳐 마치 친정아버지 같은 최영수 씨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낡은 작업복에서 나는 흙내음과 땀 냄새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들어봐요. 내 딸 같은 사람아. 사장님은 지금 분노와 고통에 눈이 멀었어요. 회사는 부도 위기이고 아내는 아이들을 버리고 비정하게 떠났잖아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게죠. 하지만 전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를 모욕하셨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짐승처럼 대했다고 하셨어요. 그저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기저귀 발진이 심해서 아파하는데 물은 안 나오고. 나도 알아요. 은미 씨가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기적이었다는 걸. 당신이 오기 전에는 아이들이 밤낮 없이 울기만 해서 이 집이 초상집 같았단 말이오. 오죽하면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관청에 신고까지 했겠어. 당신 덕분에 이 죽어있던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았는데. 은미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정든. 그러나 이제는 깊은 상처만 남은 저택을 떠났다. 자갈길 위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쓸쓸하게 들렸다. 은미는 주택단지에서 겨우 3집 떨어진 한정희 여사의 집 작고 소박한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옷 몇 벌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인 하얀 손수건, 그리고 어린 시절 헤어진 형제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다. 손은 여전히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고통이 너무 깊어 감각이 마비되었거나 필요 없어졌을 때 가차없이 버려지는 일에 굳은 살이 박히듯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한정희 여사는 그녀 앞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수한 보리차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며칠이고 머물러도 좋다. 밥은 굶지 말고. 은미는 희미하게 아주 슬프게 입꼬리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오래 잊지는 않을게요.
마음만 좀 추스르고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한정희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깊은 눈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침묵과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은미를 잘 알았다. 나이보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 단 슬픈 눈빛을 가진 젊은 여자를. 은미는 겨우 15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다. 당시 20살이었고 이미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던 큰언니 김마리나가 세 동생을 맡았다. 언니의 삶은 이미 고달팠는데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넷이나 늘어나자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곧 은미는 언니 집의 무보수 식모가 되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조카들을 돌보면서도 단돈일 원도 받지 못했다. 또래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조카의 기저귀를 빨았다. 항이라도 할라치면 지붕 아래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 는 매몰찬 핀잔이 비수처럼 돌아왔다. 그녀는 견뎠다. 학교에 가지 못했고 친구도 없었으며 자신만의 미래를 꿈꾸는 것은 사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먼 친척에게 뿔뿔이 흩어져 보내진 진짜 형제들을 대신해 조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뼈저린 사랑으로 키웠다. 그러나 김마리나의 남편이 술만 마시면 은미에게 끈적하고 역겨운 눈빛을 보내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녀는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그 지옥 같은 집을 떠났다. 두려움 속에 하루를 더 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았다. 비에 젖은 전봇대에 붙은 찢어진 육아도우미 구인 광고는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 전단지 돌리기 등 온갖 거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진짜 기회였다. 그녀는 시장에서 산 가장 깨끗한 옷 한 벌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무엇보다 거짓 없는 정직하고 맑은 눈빛을 가지고 박준서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박준서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생후 8개월 된 쌍둥이 민재와 민주는 쉴 새 없이 울어댔고 집안은 엉망이었다. 이전에 모든 육아도우미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치듯 그만두었다. 은미는 정식 유아교육 학위도 화려한 추천서도 없었다. 하지만 박준서는 상관없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필요했다. 은미는 첫날부터 민재가 일반 분유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아이의 배는 가스로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피부는 울긋불긋했다. 그녀는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첫 월급을 털어 시장에서 신선한 염소우유를 사다 먹였다. 며칠 만에 민재의 상태는 기적처럼 호전되었다. 민주는 심각한 위산 역류로 고생하고 있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먹은 것을 자주 토해냈다. 은미는 수건을 도톰하게 접어 요람 매트리스 상단을 받쳐주어 경사를 만들었다. 아이는 거짓말처럼 다시 평화롭게 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생색내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우울했던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은미는 삭막했던 저택의 작은 방을 따뜻하게 꾸몄다. 버려진 자투리 천을 끼워 예쁜 커튼을 만들고 낡은 병과 물감으로 알록달록한 요람 모비를 만들어 달았다. 그 방은 조용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그녀의 마음처럼 따스한 온기로 채워졌다. 박준서는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는 항상 업무에 파묻혀 바빴다. 하지만 그조차 이유도 모른 채 예전보다 훨씬 깊이 잠들기 시작했다. 은미가 온 후로 집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훨씬 조용하고 평온해졌다.
이 평화를 질투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오래된 가사도우미 정미숙이었다. 그녀는 한때 쌍둥이를 돌봤지만 실력도 인내심도 없었다. 은미가 아이들을 능숙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마음속에 검은 질투심이 차올랐다. 사장님, 그 애가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은 누가 알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서재를 기웃거리는 걸 봤다니까요. 정미숙은 어느 날 아침 박준서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사실 은미는 박준서가 잊고 나간 혈압약을 정리하고 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다. 정미숙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세심한 배려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준서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작았던 의심은 정원의 낡은 금속 대야를 보았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타올랐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은미가 저택을 떠난 지 단 3일 만에 박준서는 그녀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느끼기 시작했다. 민재와 민주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울음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비명으로 변했고 아이들은 식사를 거부하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냉철한 CEO 박준서는 정작 자신의 집 안에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급히 시내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육아도우미, 업체 3곳에 전화를 걸어 최고의 후보들을 고용했다. 학위와 수십 년의 경력, 세련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었다. 첫 번째 도우미는 40대의 베테랑으로 시간을 분 단위로 지키고 옷차림이 칼같이 깔끔했다. 그녀는 육아 일지를 작성하고 엄격한 규칙을 세웠다. 오전 7시 목욕, 8시 분유, 9시 낮잠.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안아주는 건 아이 버릇을 망칩니다. 민재와 민주는 그녀의 차가운 기계적인 태도에 겁에 질렸다. 그녀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손에서 젖병을 받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틀 만에 그녀는 2손을 들었다. 사장님, 이 아이들은 심각한 행동 발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통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도우미는 젊고 쾌활했지만 전혀 훈련되지 않은 초보였다. 그녀는 아이가 토하자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대신 휴대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며 하소연하기 바빴다. 일주일 사이 4명의 도우미가 거쳐갔지만 누구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도망쳤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의 집 안에서 쌍둥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먹지도 자지도 웃지도 않았다. 심해진 기저귀 발진과 급격한 체중 감소, 그리고 아이들의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이 박준서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인생 처음으로 그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무력감을 맛보았다. 그는 결국 아이들의 주치의인 이도현 소아과 전문의를 급히 불렀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본 노련한 의사는 진찰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준서 씨,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분리불안 증세입니다. 이 아이들은 누군가와 생존에 직결될 만큼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했고 그 대상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박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체적으로만 아픈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면역 체계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평소라면 가벼운 감기로 끝날 일이 정서적 취약함 때문에 폐렴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도현 전문의는 청진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은미 씨가 오기 전까지 우린 알레르기, 역류성 식도염, 불면증으로 고생했죠. 그런데 그녀가 오자 거짓말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안정을 찾았었죠. 박준서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당 대야에서
애들을 씻겼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이도현 전문의는 안타까움에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의사 생활 동안 사랑 빼고 모든 최고급 조건을 가진 부잣집 아이들이 마음이 텅 빈 채 자라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반대로 가난해서 낡은 양동이에서 목욕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 기쁨으로 빛나는 아이들도 봤지요. 당신은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던 유일한 안식처를 뺏어버린 겁니다. 그 문장은 박준서의 자존심을 매섭게 후려쳤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에게 감사를 표한 뒤 그를 배웅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었다. 민재와 민주는 번갈아가며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다. 아무도 달랠 수 없었다. 오늘 아침 고용된 네 번째 도우미는 오후가 되기도 전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세련된 현대식 저택 안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지친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섞여 차가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 고요한 새벽, 아들의 요람 옆에 서서 미열로 떨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박준서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세상의 그 어떤 유능한 육아도우미도 진실한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은미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도현 전문의의 말은 며칠 동안 박준서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의 높디 높은 자존심과 편견은 여전히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방해했다. 집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쌍둥이는 거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탈진할 때까지 울었다. 박준서는 기진맥진했다. 회사는 여전히 부도 위기였고 이제는 혼자 아이들을 돌보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가 3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우는 것을 듣다 못한 정원사 최영수 씨가 결심한 듯 박준서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바쁩니다. 아이들에 관한 일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박준서가 피로에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최영수 씨는 이 가족을 위해 15년간 헌신해 온 사람이었다. 박준서의 화려했던 독신 시절부터 결혼, 그리고 쌍둥이의 탄생까지 모든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었다. 짧게 하세요. 은미 씨를 해고한 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은미 씨가 처음 이 집에 오는 것도 봤고 사모님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도 봤습니다. 은미 씨가 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밤낮으로 울던 것도 똑똑히 봤지요. 박준서가 쥐고 있던 펜을 멈췄다. 계속하세요. 그 처자가 사장님과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사장님은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저는 봤습니다.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걱정 없이 푹 주무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은미 씨가 온 이후로 사장님은 드디어 밤잠을 설칠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내 아이들을 녹슨 금속 대야에서 씻겼단 말이오. 그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 할머니는 나무통에서 저를 씻기셨고 어머니는 낡은 등유 드럼통을 닦아서 저를 씻기셨어요. 사장님도 어릴 적 미시와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셨을 때 마당 수도가에서 등목하며 씻지 않으셨습니까? 박준서는 순간 12명의 아이를 키워낸 자애로운 할머니 댁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그곳에 있었다. 최영수 씨가 말을 이었다. 은미 씨는 아이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거지요. 물이 끊겼을 때 사장님 귀찮게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 무거운 물을 길어 나른 겁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자기 돈으로 좋은 재료를 사서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을 지새우며 간호했어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처럼 사랑했다고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박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이 집은 다시 지옥 같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박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최영수 씨의 말이 구구절절 옳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소.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요. 그럼 사장님의 그 대단한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녀가 용서해 줄 만큼 너그럽기를 간절히 바라야지요. 그날 밤 박준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쌍둥이는 열이 올라 번갈아 울어댔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는 아이들을 불편하게 안고 있었고 박준서는 그녀가 아이들을 돌보는 척하며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아침이 되자 민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거친 기침을 시작했고 민재는 불덩이처럼 고열이 났다. 이도현 전문의가 긴급 방문하여 청진기를 대보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다. 스트레스와 극심한 면역력 저하로 폐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해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그 작고 가느다란 팔에 차가운 주사바늘을 꽂고 링거를 맞고 있는 두 아들을 보며 박준서는 마침내 자신의 오만과 실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민재와 민주는 독한 약 기운에 취해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경직되어 있었고 작은 몸은 지쳐서 새우처럼 웅크려 있었다. 끈질긴 기침은 마치 질병보다 더 깊은 내면의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듯 가슴속에서 덜컥거렸다. 박준서는 아들들의 침대 발치에 꼼짝 않고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슬픔과 상처, 그리고 사랑을 잃은 상실감, 바로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였다.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진심으로 사랑해준 단 한 사람을 내가 내쫓았기 때문에. 어제 민준이 잠결에 힘없는 목소리로 은미라고 속삭이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소리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존심의 벽을 와르르 무너뜨렸다. 쌍둥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장난감도 다른 전문적인 육아 도우미도 아니었다. 그들을 달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악몽을 꿀 때 깊은 잠을 자게 해줄 자장가를 불러주던 은미였다. 이도현 전문의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고개 숙인 박준서를 지켜보았다. 결과를 직접 보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는 부드럽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은 세균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부서진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이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생명력인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박준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도현 전문의는 그의 축 처진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면서도 진실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그녀를 찾으세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박준서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충직한 최영수 씨를 서재로 불렀다. 은미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압니까? 최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박준서는 정직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았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녀가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고 오만했고 남의 진심을 듣지도 않았어요.
최영수 씨는 희망 섞인 눈빛으로 사장님을 보았다. 그럼 가보셔야지요. 여기서 새 집 건너 사시는 한정희 여사님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덧붙였다. 지갑을 들고 가서 돈으로 해결하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정말 일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돈이 아니라 사장님의 진심을 가지고 가십시오. 박준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진실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서재를 나서며 박준서는 깨달았다. 인생 처음으로 사업계약을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의 진정한 속죄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정희 여사의 집은 보랏빛 부겐빌레아가 흐드러지게 덮인 낡은 나무 울타리 뒤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박준서의 화려한 저택에서 겨우 새 집 거리였지만 오늘 그 문 앞까지 가는 길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자신이 이토록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에 한정희 여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박준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은미 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돈이라도 주러 오셨나요? 위자료 명목으로 입을 막으려고. 아니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그녀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여사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박준서의 눈에 담긴 절박함을 읽었는지 긴 침묵 끝에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가세요. 뒷뜰에서 아이들과 있어요. 박준서가 소박한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집과는 전혀 다른 따스한 공기가 느껴졌다. 낡은 집이었지만 삶의 활기가 넘쳤다. 고소한 토스트 굽는 냄새,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그리고 뒷뜰에서 들려오는 은미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테라스로 나갔을 때 그녀를 보았다. 은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어린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다. 4살과 6살 정도로 보이는 두 소녀는 밧줄과 판자로 만든 수제그네 근처에서 원을 그리며 신나게 뛰놀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박준서는 숨을 고르며 앞으로 다가갔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은미 씨,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은미는 작은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났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맑았던 눈은 깊은 피로와 상처로 어두워 보였다. 저한테 짐승 같다고 모욕적인 말을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을 빌어도 모자란다는 거 압니다. 제 행동을 정당화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만회할 기회를 제발 한 번만 구걸하러 왔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재와 민준을 위해서요.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애들은요, 잘 지내나요? 병원에 있습니다. 폐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은미 씨를 너무 그리워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몸까지 무너진 거라고요. 어제는 잠결에 은미 씨 이름을 불렀어요. 그녀는 충격에 입을 가렸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제가 없어도 애들이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제가 떠나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박준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이 제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은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고통과 오해로 쌓인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다. 저는 여기서 부모 잃은 3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제가 필요해요.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은미 씨가 돌아온다면 이 세 아이 모두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대학까지 모든 것을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죄책감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그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말했다. 진심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은미는 품 안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갈등하던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기울었다. 돌아가겠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데려다 주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대부분 침묵했지만 그것은 이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치유가 시작되는 조용한 침묵이었다. 박준서는 말을 아꼈고 은미는 당장 용서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망설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낯선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을 쌍둥이를 생각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준서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자존심과 상처보다 훨씬 컸기에 차에 올라탔다. 가끔은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은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쌍둥이는 침대 위에 떨어진 작은 잎사귀처럼 웅크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마치 본능적으로 엄마의 냄새를 맡은 듯 민준이 뒤척였다. 이어 민재가 몸을 움직였고 두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떠 눈앞에 익숙하고 그리운 얼굴을 보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쌍둥이는 동시에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링거 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은미에게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지난 며칠간 쌓였던 공포와 고통을 쏟아내듯 그녀의 품 안에서 흐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서질세라 꼭 껴안고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물이 아이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차갑고 삭막했던 병실은 순식간에 설명할 수 없는 온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온도가 아니라 혈연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 없는 신성한 기운이었다. 박준서는 문 뒤에서 묵묵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생에서 그렇게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이었다. 쌍둥이가 퇴원한 후 은미는 더 이상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박준서는 약속을 지켰다. 본체 바로 옆에 정원과 따뜻한 햇살이 드는 주방, 그리고 그녀가 돌보는 새 아이 노아, 릴리, 아라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안락한 별채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하얀 자갈길로 연결된 두 집이 나란히 서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두 집 사이를 뛰어다녔고 아침마다 풍경 소리처럼 맑은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민재와 민주는 형 누나가 된 노아, 릴리, 아라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공유된 사랑으로 묶인 진정한 형제자매였다. 처음에는 은미도 조심스러웠다. 이 관계가 박준서의 동정이나 죄책감 혹은 감사 위에 위태롭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적당한 감정적 거리를 두었다.
박준서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는 대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고장난 장난감을 고치고 저녁이면 그녀 곁에서 서툴게 요리를 배우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봄눈 녹듯 서서히 녹아내렸다. 어느 선선한 가을 저녁, 가족들이 부겐빌레아 꽃그늘 아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때 박준서는 릴리가 삐뚤빼뚤 그린 그림 한 장을 은미에게 건넸다. 큰 빨간 하트 2개가 있는 지붕 아래 5명의 아이와 2 어른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릴리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어른 2, 아이 5. 박준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미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은미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왜 평생 자신의 삶은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돌보며 사셨나요? 은미 씨, 자신의 꿈이나 삶은요? 은미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겨우 15살이었어요. 어린 동생을 돌봐야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저에게 살아갈 힘과 의미를 준다는 걸요.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요. 본인의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원했죠. 하지만 누군가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질 기회가 없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가끔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박준서 씨,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용당한다는 계산은 없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돌려주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은 그 어떤 돈보다 가치 있거든요. 그래서 민재와 민준을 그렇게 잘 돌보셨군요.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아이들이 마치 버림받은 영혼들처럼 외로워 보였고 저는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행복하세요? 박준서가 진지하게 물었다. 자신의 삶도 없이 이렇게 5 아이를 키우는 게 은미는 5 아이가 즐겁게 뛰놀고 있는 평화로운 마당을 내다보았다. 민재가 민준을 향해 아장아장 걷고 있었고 노아는 최영수 씨를 도와 연을 날리고 있었다. 릴리는 방금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간에 은미를 향해 작은 손을 뻗고 있었다. 박준서 씨, 이것이 제 삶입니다. 이것이 제 가족이고요. 세상 그 어디에도 제가 이보다 더 있고 싶은 곳은 없어요. 박준서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그는 이해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또 얼마나 깊이 사랑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어느 날은 삐걱거리는 문 경첩을 고쳐주게 했고 다음 날은 장을 받아주는 것을 받았으며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함께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몇 분이었던 침묵이 나중에는 몇 시간의 편안한 대화가 되었다. 거창한 사랑 고백도 영화 같은 낭만적인 몸짓도 없었다. 그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고 민재가 모기에 물린 일이나 아라의 새로운 온가리에 대해 소소하게 웃으며 보내는 조용한 순간들이었다. 모든 대화는 한번 무너졌던 신뢰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되었다. 은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다시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서서히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가 가까이 있을 때 더 많이, 더 환하게 웃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돕게 했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다 지쳐 잠든 어느 날 오후 자신도 모르게 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는 놀라서 숨을 멈췄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그녀의 샴푸 향기와
자신의 가슴속에서 고요하게, 그러나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느꼈다. 어느 밤 릴리가 갑자기 고열이 났다. 은미는 당황했고 한밤중이라 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준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릴리를 번쩍 안고 자신의 차로 응급실까지 질주했다. 그는 3시간 내내 뜬 눈으로 곁을 지키며 조용히 은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은미는 떨리는 손으로 퉁퉁 부은 눈을 한 채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쥐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으로 그녀는 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은미는 더 이상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고 박준서도 더 이상 그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한 가족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밖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노아가 고개를 들고 순진하게 물었다. 은미 누나랑 준서 아저씨는 서로 어떤 사이예요? 은미는 얼굴이 빨개져 망설였다. 박준서가 아이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란다.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재를 향해 장난스럽게 돌아섰다. 그럼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겠네. 모두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은미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고 박준서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함께하는 시간과 깊어지는 편안함이 그들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랑의 형태였다. 정의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조용히 성장하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이 형성되고 있었다. 정식으로 가족이 된 것은 화려한 호텔 결혼식이 아니라 6아이가 흰옷을 맞춰 입고 들꽃을 든 채 집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조용한 정원 예식이었다. 은미는 수수한 흰 원피스를 입었고 박준서는 정원 테라스에서 딴 제스민 꽃 한 송이를 그녀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꽂아주었다. 그들은 거창한 맹세가 아닌 서로의 눈을 보며 진실한 약속을 했다. 매일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당신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날 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눈물은 외로운 밤과 이별의 날들에 이미 다 쏟아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웃음과 평온한 마음의 리듬만이 그들의 앞날을 채웠다. 완벽하지도 전통적이지도 않지만 진실하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1년 후 은미와 준서의 가족은 또 한 번 변해 있었다. 거칠애가 아니라 일상의 사랑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성장한 덕분이었다. 은미는 임신 중이었다. 그녀는 어느 이른 가을 아침 아늑한 주방에서 6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사 결과를 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그녀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기쁨과 감사로 눈물을 흘렸다. 은미가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준서는 그녀를 오랫동안 말없이 안아주었다. 100마디 말보다 감사가 가득한 눈빛과 부드러운 포옹만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다. 부드러운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 그녀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6아이 모두 분만실박 복도에 옹기종기 앉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첫 울음소리가 은개하고 터지자 릴리가 펄쩍 뛰어올랐고 노아는 박수를 쳤으며 민재와 민주는 아기가 나왔다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그들은 아기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피어난 희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찢어졌던 그림 속에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은미는 한때 자신을 해고당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이제는 추억이 된 그 낡은 금속 대알에서 희망이를 씻겼다. 과거의 오해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대야는 이제 새로운 시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희망이는 따뜻한 물속에서 작은 발을 힘차게 구르며 까르르 웃었고, 그 청가한 웃음소리는 긴 여정 끝에 모두에게 필요했던 치유의 음악처럼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준서는 이제 회사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원격으로 일하고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밤에는 피곤한 아내를 대신해 희망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으며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도록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다. 저녁마다 그들은 준서가 서툴지만 정성껏 직접 만든 8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원목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그들의 집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항상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와 은미의 서툰 기타 화음, 그리고 한때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으나 이제는 함께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 정말 이런 가족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느 날 밤 준서가 잠든 희망이를 가슴에 안고 나직이 말했다. 은미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저도요.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서로를, 그리고 사랑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진짜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두고 다투고 은미는 가끔 저녁을 태웠으며 준서는 업무에 지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것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집이 아니라 서로의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운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이다. 10년 후 성남시 고급 주택단지의 저택은 건축 양식이 아니라 내부의 온도가 변해 있었다. 한때 차가웠던 회색 벽은 이제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음악과 웃음, 그리고 복도를 달리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창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은미는 주방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길어졌고 관자놀이 근처에는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흰 머리가 몇 가닥 보였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민재와 민준의 10번째 생일을 위해 초콜릿 쿠키를 굽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이 삐뚤빼뚤 쓴 손글씨 카드가 놓여 있었다. 엄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녀는 잠시 멈춰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약해져서가 아니라 오래된 흉터가 새로운 살로 치유되고 그 자리에 더 깊은 사랑이 차올랐기 때문이었다. 준서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함께 갓 구운 쿠키를 쟁반에 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폭풍우는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공유된 평화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고요한 이해만이 있었다. 아이들은 훌쩍 자랐다. 릴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유치원 선생님을 꿈꾸는 다정한 고등학생이 되었다. 노아는 컴퓨터를 좋아해 밤새 코딩을 배우는 공학도가 되어가고 있었다. 준서가 처음 찾으러 왔을 때 은미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소녀 아라는 이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가족의 순간을 기록하는 영리하고 발랄한 10대가 되었다. 민재와 민주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단짝이었지만 밤이면 엄마를 가장 먼저 찾아와 안아주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는 듬직한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막내 희망이는 이제 9살이 되었다. 그림 그리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희망이는 오래된 참나무 아래 앉아 행복한 추억이 깃든 뒷마당을 스케치하며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그들의 가족은 세상이 말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전히 사소한 다툼도 있었고 아이들의 성적이 나쁠 때도 있었으며 가끔 저녁 식사를 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 모두 사랑은 통장의 잔고로 재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해도 아무도 서로를 포기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단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자랐기 때문이다. 어느 늦가을 오후, 은미는 희망이와 함께 나무 아래 앉아 뒷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희망이가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엄마는 우리가 이런 가족이 될 줄 알았어? 은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혀 몰랐지. 엄마는 한때 평생 혼자일 줄 알았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너희들을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내 마음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단다.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럼 언젠가 제가 슬퍼지면 사랑할 사람을 찾으면 되겠네. 은미는 딸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리며 말했다.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사랑은 참 신기해서 주면 줄수록 내 마음이 더 가득 차는 유일한 것이거든. 그날 밤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았다. 화려한 코스 요리나 거창한 파티는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감사하는 눈빛과 따뜻한 웃음, 그리고 식사 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온기가 있었다. 사랑은 항상 큰 말이나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매 순간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은미와 준서가 아이들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막대한 부나 명성이 아니라 모든 마음이 조건 없이 환영받고 모든 실수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며 모든 아이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집. 그 따뜻한 불빛은 성남의 언덕 위에서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빛났다.